일단 요것도 시험 문제 무조건 내는 부분인데 여기서의 문제는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가. 여기서 뭐 요약자, 낙약자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면 내용에 손도 못 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갑이요. 병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연인. 둘이 연인인데 갑이 오래간만에 병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꽃 선물을 하려고 을이 운영하는 꽃가게 가서 아저씨 장미꽃 100송이만 주세요 해가지고 장미 100송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요새 장미꽃 100송이도 대빵 비싸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꽃을 우리 이쁜이 병한테 배달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했지만 꽃을 받는 것은 뭐죠? 병이니까요. 용어 정리입니다. 여기서 꽃 배달을 시킨 갑을 요약자라고 해요. 꽃 배달해 줘야 될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요. 요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약자가 누구고 낙약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예로 꽃 배달 시킨 놈이 뭐예요? 요약자. 꽃 배달 아저씨는 뭐죠? 낙약자. 이렇게 일단 기억하자고요. 그 다음 을이 병에게 꽃을 갖다 주는 요 관계,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을이 왜 병한테 꽃 배달을 해주냐면요. 장미꽃 100송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갑과 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또 병과 갑이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갑과 병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말이 더럽게 어렵죠. 그렇죠? 을이 병한테 꽃을 갖다 주는 관계가 뭐죠? 수익관계.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게 뭐죠? 보상관계. 병과 갑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걸 우리가 뭐죠? 대가관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잠깐 볼게요. 의 나와 있고 개념 나와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예가 나오는데 어려운 말이 많거든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생략하고 넘겨보시면 성질해가지고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다. 지금 492페이지죠? 그죠? 성질에서 가. 계약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뭐죠? 낙약자다. 눈에 들어오시죠? 요 매매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거죠? 갑과 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한 거고요. 따라서 수익자인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나 제3자는 요약자, 낙약자의 계약으로 낙약자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됐으면 병도 을에게 전화해서 아저씨 빨리 오세요. 빨리 꼭 갖다 주세요. 저 지금 외출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병도 을에게 꽃을 배달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급부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답은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과 백송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돈은 병한테 받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돈은 병한테 받으세요 그러면 완전히 뭐죠? 등짝 스매싱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고요. 물론 병이 그러자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뭐죠? 가능하겠지만 동의가 없는 한 병에 부담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2번 출연의 원인 관계에서 1번 보상 관계. 요거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게 뭐죠? 보상관계. 개념만 잡는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죠? 대가관계가 나오죠. 병과 갑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게 뭐죠? 대가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해가지고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뭐죠? 유효할 것. 2번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 여기서는 뭐죠? 우리 병한테 꽃 배달해 주세요. 이게 뭐죠? 그러한 계약의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나옵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데, 일단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 무효면 꽃 안 갖다 줍니다. 매매가 취소가 돼도 꽃 안 갖다 주고요. 만약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다면 을은 꽃 배달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가 제3자 개념은 언제 했냐면 통정어휘 표시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새로 와야 된다는 말을 강조했죠.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한테 또 팔았다면 이 병은 매매 계약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다. 이런 말씀드렸죠. 근데 이 경우는 새롭지가 않아요. 요 병은 요 매매 계약에 처음부터 뭐가 되어 있었죠? 포함되어 있었죠.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또 판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냐면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전혀 보호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요 매매가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면 꽃 배달 안 해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했다면 을은 병에게 꽃 배달 안 해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가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뭐 하면 그만이에요? 꽃 배달하면 그만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병이 대판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제부터 너와 나는 끝이다 라고 헤어졌더라도 을은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죠. 그냥 계약 내용대로 병한테 뭐 하면 그만이에요? 꽃 배달하면 그만이다. 왜냐하면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됐죠? 여기까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자, 보통 이제 요러면은 을이 병한테 연락할 수가 있겠죠. 아가씨, 갑씨가 꽃 배달 시켰는데 꽃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병이 아이고 좋아요, 제가 받을게요 라고 했다면 병은 뭘 한 거냐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거고요. 이렇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꽃 배달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도 직접 청구하는 것이 뭐합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누구죠? 갑과 을이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 스스로 요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병 스스로 요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은 누구하고요? 갑과 을이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이 꽃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고요.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갑이 꽃 배달 시켜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친 것 같아. 아이씨 바보 내가 돈지랄 했네. 아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전화 아저씨 꽃 배달 취소할게요 하는 것은
병이 꽃을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 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꽃을 받겠다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꽃 배달해주지 마세요 하고 취소하면 병과 갑은 뭐죠? 왼수가 되는 거죠. 줬다 뺐으면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요. 그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임의적으로 뭐 할 수 없죠?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또 아니면 갑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백송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저씨 백송이 말고 10송이만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수익의 의사표시 전이면 할 수 있겠지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백송이를 10송이라면 병한테 뒤지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적으로 뭐 할 수도 없죠?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끝. 다 한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1번 제3자에 대한 효력에서 가 제3자에 대한 권리 취득에서 A, B, C 판례까지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죠?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이행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박스 밑에 4번 계약에 의한 제3자의 지위는 결국은 얘는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고 또 마지막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2번 요약자에 대한 효력과 낙약자에 대한 효력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가 이게 아주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인 거죠. 대표 예제가 두 문제나 있거든요. 자, 풀어보는데 일단 첫 번째 예제를 풀어볼게요. 1번 A가 자기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A, B 간의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똑같죠. A와 B가 매매 계약을 하고 이때는 꽃이 아니라 뭘요? 대금을 C에게 뭐 하기로 했어요?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는 뭐죠? 똑같죠. 1번 A, B 간에 체결된 계약이 B의 차고에 기인한 것이었고 취소 요건이 충족된 경우 B는 A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C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죠. 취소가 뭐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취소하지 않았다면 뭐 한 거죠? 유효한 거니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죠. 2번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는 계약에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도 X예요. 근데 의미가 없고 3번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B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C는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무엇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C가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A, B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X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A와 B는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소멸시키거나 뭐 할 수는 없어요? 변경시킬 수는 없고요. 5번 C는 A, B 간의 계약의 자격에 불리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지할 수도 없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도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풀면 돼요. 2번 문제는 장점도 시험 문제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설명 옳은 것은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X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생명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명보험회사한테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 제가 뒤지면 돈이 지급되죠. 누가 받아요? 제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뒤질 테니까. 누가 받습니까? 가족이나 그죠? 가족이나 상속권자가 받잖아요. 그럼 보험계약은 뭐죠? 대표적인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아직 우리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도 수익자가 될 수 있죠. 그죠? 미리. 그죠? 그잖아요. 그죠?
예?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보험 계약했더라도 태어난 아들은 뭘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1.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문은 X죠. 태어나기 전에 보험 계약했더라도 제가 뒤지면 그 아이는 뭘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의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 없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 이해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매매 대금 안 주면 꽃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동시항변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 안 주면 꽃을 안 주겠다는 동시항변권을 누구에게 돼요? 병에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맞죠? 그죠? 꽃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임의적으로 백송이를 뭐로요? 열송이로 바꿀 수는 없다. 백송이로 열송이 말이면 등짝 스매싱이 날라온다. 그죠?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기 여부를 확답을 채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수익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건 X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뢰병한테 꽃 배달 받으실려 했는데 이 아줌마가 글쎄요? 이래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그지 같은 인간이 왜 나한테 꽃 배달 시켰지? 라고 하면 병이 의뢰병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오후 5시까지는 얘기해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채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5시까지 병이 뭐죠? 연락이 없으면 꽃 배달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5번도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가 나옵니다. 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오늘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부터 나오는 것들은 2시간 동안은 뭐죠? 대단히 뭐예요? 중요한 것들이고 시험이 뭐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사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이제 다루는 게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하는 거는 뭐죠? 한 4-5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초로서도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앞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민법 총칙할 때도 계속 써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 해제도 물론 나옵니다. 무조건. 자, 일단 생각을 해보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가 있었죠? 취소가 있었죠. 취소. 또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뭐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의 대상은요, 법률 행위입니다. 해제 대상은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계약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제는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취소 사유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사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해요. 취소는 요 네 가지 외에는 다른 사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같지만 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왜 고민만 하고 산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길래 제가요 사곤 싶은데 해외로 이민 갈지를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적재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해외로 이민 간다 이렇게 약정으로는 따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제는 취소와 달리 뭘 할 수 있어요?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그냥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그냥 항상 취소만 쓰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취소는 뭐죠? 네 가지 외에는 다른 사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한테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거 취소할 수 있나요? 마음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마음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취소는 법에서 정하게 있는 사유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고 약정 해제 사유가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취소 해제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법정 해제 사유죠. 자, 법정 해제 사유는 뭐가 있냐면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계약은 언제 해제할 수 있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 채무 불이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해제가 떠올라야 되고 해제가 떠오르면 뭐죠? 채무 불이행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해제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채무 불이행.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얘기죠. 자, 근데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뭐죠?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는 뭐라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해요. 이행지체 됐죠? 그죠? 자,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먼저 해야 돼요. 최고하고 나서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어요. 한번 체고를 해야 돼요. 너 진짜 안 할 거야? 일주일간 기다릴게. 이렇게 체고를 하고 그래도 안 해야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체고 없이도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첫째, 정기행위는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행위라는 말은 뭐냐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환갑잔치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그게 뭐예요? 정계행.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야 의미가 없죠. 정계행이. 평상시에 웨딩드레스 입고 다니면 실려갑니다. 그죠? 정신병원으로. 가장 엽기적인 정계행위는 제 생각에는 뭐죠? 그 장례식장 조화 같아요. 그죠? 최소한 장례식 끝나기 전까지는 와야죠. 다 끝나고 어떻게 해요? 장지 가서 이렇게 장례 치르고 집에 와가지고 아 힘들다 하고 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띵동하면 또 조화가 또 들어오면 기분 삼삼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미친놈들이 또 누가 죽나 그죠? 막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계행위죠. 우스갯 말씀드리면 재미로 말씀드리면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 조화가 좀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서 장례 한번 치러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조화는 빨리 보내야 돼요. 초장에.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장례식에 앉아 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막막하고 막 슬픈 것도 슬프지만은 이 난국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저희 아버님은 82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뭐 장수하셨는데 근데 그때 처음 오는 손님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처음 오는 조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처음 오는 조화가. 그러니까 이게 막 처음에는 썰렁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는데 조화가 딱 오면 그 처음 오는 조화는 진짜로 뭐죠? 고맙고 진짜 그 사람들한테 보답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화는 초기에 보내야 돼. 왜냐면 이게 또 한 이틀쯤 되면 이게 조화가 쌓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덜 중요한 건 뒤에 이렇게 숨기고 그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 오면은 어떻게 들어요? 그지같이 돈으로 주지 웬 좋아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들은 얘기인데 이 양반이 조화를 배달하시는 분인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직이 실한데 이제 장례식장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가 놀래가지고 병원 업무과 가가지고 무슨 씨가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안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조화를 시킨 사람이 초반에 조화를 보내야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초반에 보낸다고 시켰는데 너무 빨리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조화를 들고 왔는데 그 양반이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 어떤 상태예요? 그 가족들이라도 이 조화를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비상계단으로 도망가가지고 계단에 쭈그려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제 30분 하잖아요. 죽었나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죽었나요? 안 죽었. 이래가지고 자기가 6시간을 거기에 앉아 있었대요. 6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밖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무슨 저승사자도 아닌데 여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왜 그 양반 죽었나 안 죽었냐 물어보고 가끔은 왜 안 죽어 이 아저씨 빨리 죽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계행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행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최고할 필요 없는 거죠. 독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인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자, 이달 말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 왔어요. 전화 가지고 엠마 아내 자식아 배째 자식아 이런단 말이죠. 그 배짜는 놈한테 굳이 또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채고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때는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쭉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뭐 없이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이행불능이죠. 이건 뭐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채무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거고요. 또 이행불능은 뭐만을 말해요? 후발적 불능만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뭐로 가죠? 채무불이행 문제로 간다는 말은 이행불능이란 말이고 물론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채고할 필요가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완전 이행이죠. 무슨 말이죠? 이행을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세탁기를 수리를 시켰거든요. 와서 수리했는데 소음이 너무 커. 불완전 이행이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옥상을 짓기로 했거든요. 옥탑방을 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옥탑방을 지어주긴 했는데 비만 내리면 물이 새.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불완전 이행이죠. 그러니까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것도 뭐예요? 채무불이행이고요. 이건 둘로 나뉩니다. 추후에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나중에라도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채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되고요.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뭐예요? 이행지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행불능.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거 조완전. 이 세 가지고요. 여기서 보통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몇 가지 좀 지엽적인 걸 봐야 되는데 네 번째 채권자 수령지체죠. 채권자가 안 받아요.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일종의 뭐죠?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됩니다. 이때는 누가 해제하겠습니까? 채무자 측에서 해제를 하는데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죠? 지체이기 때문에 수령할 것을 채고를 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느냐가 아주 논란이 많은데 일단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해제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기본적 식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면 다 해제돼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는데 땅값이 올랐어요. 팔 때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1억 5천이에요. 사정 변경이거든요. 그러면 매도인이 땅을 계약을 해제하겠죠. 또 땅을 사는 땅값이 좀 떨어져요. 그럼 누가요? 매수인이 해제하겠죠.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불리하면 다 뭐 할 거예요? 해제할 것이고 계약이 거의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섯 번째, 부수적 채무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부수적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과금 부담 특약입니다. 공과금. 자, 이런 얘기입니다.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전기세를 부담해 주기로 했어요. 그쪽에서. 공과금이죠. 얼마냐면 30만 원. 근데 이 그지 같은 인간들이 30만 원을 안 줘요. 그러면 달라고 계속해서 지랄거릴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그 인간들이 안 주는 바람에 내 돈으로 관리비를 냈다면, 전기세를 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30만 원 안 준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는 없고 이행을 강조하거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대표적이고 그다음 우리가 한 거는 뭐랬냐면 토지 거래 허가
절체에 관한 협력 의무죠.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하면서 유동적 무효도 무효지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어요? 협력해줄 의무가 있다. 근데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뭐로 이해하냐면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몇 가지인데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가 되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과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하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이죠. 우리가 손해배상 원인 두 가지라 그랬죠.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만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뭐죠? 손해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복습.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3억 할까요? 3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3억 원을 다 지급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3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하는 바람에 갑이 너한테 3억에 넘겨줄 순 없지 해가지고 병한테 5억에 팔아먹었다. 기억나시나요?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5억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얘는 끝난 거죠. 여기입니다. 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3억 원을 줬는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행불능이죠. 그죠? 지가 고의로 팔아먹은 거잖아요. 고의로 팔아먹어서 뭐죠? 후발적 불능이니까 이행불능이고요.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겠죠. 해지를 할 때 굳이 이행불능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해지를 하면 요 매매 계약이 뭐가 돼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을은 갑에게 지급한 3억 원을 원상회복 차원으로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이자가 몇 프로냐면 연 5%예요. 법정이자가. 연 5%를 붙여서 돌려받고요. 또 을이 별도로 갑에게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자, 손해배상할 때 손해가 뭐라고요? 이행이익배상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얼마를 벌 수 있었죠? 2억을 벌 수 있었죠. 3억짜리가 얼마예요? 5억을 올랐잖아요. 따라서 2억은 뭐죠? 손해배상적으로 뭐죠?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줘봤자 병한테 받은 5억 원을 다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거기다가
3억에는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이러면 이제 이중매매가 뭐죠? 해결되게 되고 채무불이행도 해결되게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취소와 다른 점 뭐냐면 제3자가 두 가지예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받지 못하냐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해제가 다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요.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순서가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뭐 했냐면 해제했어요. 그러면 요 병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가 가진 거죠. 근데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이 채무불이행을 하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했냐면 해제를 했거든요. 근데 을이 아직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면 요 병은 언제 등기를 받았어요? 해제 후에 받았죠? 얘는 뭐죠?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가져요.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해제에서 제3자는 얘가 언제 사가지고 등기했는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해제 전에 사가지고 등기를 했다면 이때는 선악불문하고 뭘 받아요? 보호를 받지만 해제 후에 사가지고 등기했다면 뭐 해야지만요? 선이여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제에 대해서는 여기 기본이고 요 정도만 정확하게 우리가 일단 정리하시면 되고요. 효제 보시면 510페이지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1.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자, 왜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면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제 당하면.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않으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가 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2번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요건에 따라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인데 아까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추가 기점이네요. 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계약을 왜 해제하냐면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해제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었죠? 해제할 수 없었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뭘 했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요, 안 하겠다는 놈한테 이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에게 굳이 나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굳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변제기가 뭐 할 필요 없어요? 도래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런 말입니다.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이달 말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 굳이 말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3번 매도인이 뭐죠?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당연한 건데 제가요 카메라를 샀어요. 근데 세탁기 산 사람은 제3자가 아니죠. 다시 한번. 제가 뭘 팔았어요? 카메라를 팔았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또 산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겠지만 세탁기 탄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겠죠. 그죠?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산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겠지만 건물 앞에 있는 강아지를 산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산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겠지만 땅 팔았는데 옆에 있는 개집 산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토지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샀어요? 건물을 샀죠. 토지와 건물은 뭐죠? 별개 부동산입니다. 토지를 팔았으면 토지를 산 사람이 제3자겠지만 건물을 산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뭐가요? 토지 매매 계약에 해지를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카메라를 팔았더니 그 카메라를 산 사람은 뭐예요? 제3자겠지만 TV 산 사람은 뭐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죠? 토지와 건물은 뭐죠? 별개 부동산입니다. 5번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일단은 뭐죠? 맞는 질문이지. 왜 그런지 우리가 나중에 공유할 때 볼 겁니다. 우측에 2번 문제입니다.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의 해제의 소급표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면 기억 해제 전에 어쩌고저쩌고 이전 등기한 사람은 물론 뭐죠? 제3자죠. 니은번 계약 해제 전에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뭐예요? 제3자고 요 기억과 니은은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는 사람이죠. 해제 전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약 해제 전에 갑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대한여가지 입차인 이 사람도 뭐죠?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죠? 제3자겠죠. 근데 리을은 계약 해제 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권을 매수한 자 제3자 아니겠죠? 왜? 문제는 뭘 팔았다고요? 토지. 얘는 뭐 샀어요? 건물.
카메라를 팔았는데 카메라 산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제3자겠지만 피아노 산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겁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고. 이런 게 보면은 우와 어려워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을 이유도 없어. 이거는 적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민법은 경직되시면 안 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좀 두뇌를 이렇게 말랑말랑 해주셔야 되고 뭔가를 막고 외우려고 그러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문제래요. 작년도. 그 다음 이제 계약에 뭐가 나옵니까? 해지가 나오죠. 자, 기초강의들 간단한데 정리해드리는 거겠죠? 확실한 거에 내 것만,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해지도 읽어보진 않을 건데.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를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실효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뭐에서요? 계속적 계약이에요. 우리 실제로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만 시험 보면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는 해제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해지를 하는 거고 특징은 장래 향하여 그 효과가 뭐죠? 소멸된다는 거죠. 뭐가 없어요? 소급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과거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야 뭐죠? 원상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부터 앞으로 효과만 없는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원상 회복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쌍방 간의 관계를 청산해 줘야 될 청산의 의무는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러한 해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끝.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언제 해지하는지는 우리가 언제 배울 거냐면 임대차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를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하고요. 소급하지 않으므로 뭐 할 필요는 없죠? 원상 회복할 필요는 없고 다만 둘 간의 관계를 뭐 할 필요는 있어요? 청산해 줄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뭐 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까졌죠? 그죠? 까졌어요. 그죠? 자, 이제 다 했어요. 그죠? 이제 계약법 총론 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수업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리해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물론, 기초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는데, 어디다 적어 놓죠? 교재에다 좀 적어 놨으면 좋겠는데. 514페이지 보시면 500 넓죠, 그죠? 514페이지 여기다 좀 적자고 그죠? 적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1월 달부터 내용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그죠?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죠. 자, 514페이지 공란 쪽 여기다 좀 적자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솔직히 이거는 외우실 필요도 있어요. 자, 뭘 정리할 거냐면 불능을 정리할 거예요. 가능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우리가 맨 첫날 했던 건데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가지고 판단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 불능이 둘로 나뉘었죠. 원시적 불능과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는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는 기준은 뭐였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건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지면 우리가 뭐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을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뉩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을 못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담원으로 한 거죠. 다만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불리한 사실을 뻔히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이 뭐였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내용은 무슨 이익을 배상합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 클 수는 없었죠.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까지 하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특별히 매매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지만 적어드립니다. 일단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고요. 뭐가 되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해당하고요. 내용은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끝나냐면 원시적 일부 불능이 끝나요. 그 다음에 요 담보 책임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아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는 둘로 나눴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고요.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죠. 그죠? 이행 불능. 따라서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니까 첫째,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 해제를 한 후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뭐죠?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뭐가 돼요?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죠?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죠? 매도인을 말하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고요.
뭐가 문제될 수 있죠? 보상금이나 보완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누굴 말한다고요? 매수인을 말하는데, 언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누가요?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은 누가 부담하죠? 채권자가 부담하는데,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된다. 다만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다까지 하면 끝입니다. 좀 굉장히 양이 많아졌는데 요게 이제 결국은 뭘 정리한 거죠? 불능을 정리한 거예요. 불능. 그래서 요 불능에 대한 전체 내용이고요. 시험에 물론 반드시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5문제, 6문제까지 여기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도 제가 또 정리해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나중에 정리할 때는 뭐 할 거예요? 외우자라고 제가 막 뭐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해는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공부하면서 이해하는 거고요. 정리는 제가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 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시작할 때 많이 들었죠. 외우지 맙시다. 그죠? 외워야 되는 거라면 제가 따로 뭐예요?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 드릴 거고, 이거 지금 정리해 드린 이유는 우리가 민법 총칙 다시 들어가면서 계속 써먹어야 돼. 정리해 드린 거고 중요하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일단 무슨 말인지 뭐 하시면 돼요? 아시면 돼요. 그죠? 아시면 되고, 우리가 암기하거나 정리해 드릴 상황을 제가 이렇게 자꾸 따로따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대가리는 휘발유인가 봐. 다 날라갔어. 그죠?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이래도 되나? 실제로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젊으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 다 까먹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그죠?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 때든 수업 들을 때는 알고 공부할 때는 알지만 시험 기간 열심히 공부해도 몇 개월만 지나면 다 까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잊어버리는 거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뭐죠? 정상적인 거다. 다만 뭐 하면 되죠? 반복하면 되는 거죠. 이제 반복.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 기초 강의를 마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주는 휴가 없죠, 그죠?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공부할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1월 달에 수업 들어가면은 수업이 2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초 강의도 실제로 약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꼼꼼히 봐야 된다면은 이거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1월 달부터 몇 시까지, 민법은 2시까지인가? 2시는 안 하고 1시 50분까지. 1시 50분까지 수업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